오늘 국회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탈세 의혹과 함께 경험 부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는 과거 제시한 소수 의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 뉴스룸은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 가운데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수사를 해야 할 정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참사 3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유 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관련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내에 반입돼 군 부대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미 배치가 완료된 사드 2기에 대해서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이 첫 정상회담인 만큼 대북 정책 조율과 안보 현안 공조 문제 등에 집중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이번 달에만 벌써 2번 발생한 불법 쓰레기 투기 구역입니다. 쓰레기 수백 톤이 쌓여 자칫 큰 물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지만 지자체는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파악할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관리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 위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슈퍼수요일이라고 정치권에선 예고가 됐는데 정말 슈퍼수요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비오는 수요일이었는지는 지켜본 시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 사람 청문회에서 나타난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야3당이 낙마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강 후보자 청문회의 키워드는 부동산 문제와 직무 적합성이었습니다. 야당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거론했고 이에 대한 강 후보자 본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또 야당은 경험 부족이라면서 자질 문제도 집중 제기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봉천동 주택 3채를 매입해 같은 해 2채를 매각했습니다. 신고된 두 주택의 매매 가격은 7천에서 8천만 원대. 하지만 은행이 해당 주택에 걸어놓은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야당은 세금 탈루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96조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모친이 살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매매도 본인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있다 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강 후보자의 남편이 해운대에 큰딸과 공동 명의로 매매했던 콘도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 측은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가 아니면. 해운대 그 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 후보자의 남편이 두 딸 이름으로 거제도에 매입한 건물과 땅도 문제가 됐습니다. 야당은 땅 매입 이후 임야가 대지로 변경되며 공시지가가 73배나 올랐다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대지로 비싼 땅을 구입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에 따라서 대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얘기가 남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014년 8월 7일 날 매입을 했는데요. 대지로 바뀐 것은 2016년 9월 22일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명백한 위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 미국 국적이었던 큰딸을 비롯한 자녀 명의를 사용했는지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이름을 한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해주면은 자주 내려와서 같이 지낼 것이 아닌가. 남편이 거제도에 1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추가로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은퇴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임야를 사서 나무를 심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자질 정책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유엔 경험만 가지고 외교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제기구나 인권에 관련된 전문성만 가지고 어떻게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맞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것인지. 유엔에 그 매일매일 하는 일이 주요 회원국들하고 사안을 놓고 보고도 드리고 협상도 하는 일입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선 준비 부족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어떤 불이익을 주었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JTBC 조유신입니다.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키워드는 바로 소수 의견, 즉 과거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들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실 문제라고 여겨져서 오늘 벌어졌던 논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지난 2014년 12월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당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논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7시간 행정 문제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전교조와 재건축상가 임차인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법정 의견도 강령 자체만으로는 거기에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반의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법기관이 제일 적합하다며 소수 의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언젠가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한 10년, 2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그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9일, 본회의 표결은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이화종입니다. 이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여서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지만 오늘 논쟁 가운데는 사실관계, 즉 팩트를 체크할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 2부 팩트체크에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 코드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요직을 맡았던 만큼 그가 가진 정책 코드가 과연 문재인 정부와 맞느냐가 관심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야당 의원들은 비판 대신 격려를 이어갔고 김 후보자도 현안에 대해서 신중론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4대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해서 이번 정부와는 대조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는 인사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경제 정책의 사령관으로 수장으로 정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날선 비판 대신
격려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고위직을 거친 그 이력이 부각되면서입니다. 김 후보자도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요 공약의 추진 속도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보다는 기업의 길을 살려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현안인 부동산 대책에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세, 거래세를 이제 좀 균형 잡히 어떻게 볼 거냐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신중하게 좀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병역에서 보충력 판정을 받을 당시와 공무원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차 정밀 검사 결과 보충력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지금 3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까? 네, 현재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만 진행 중이고 강경화 후보자와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각각 오후 9시 30분과 8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밤늦게까지 계속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리포트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는지요? 네, 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의아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10억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불가역적 최종적 합의라는 표현은 군사적 합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증인 출석도 국회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 측에서 위장 전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심치선, 정창용 전 이화여고 교장에 대해서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외통위의 입법조사관과 지역경찰이 함께 자택에 방문했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도 열리죠. 오늘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의견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소수 의견의 내용을 놓고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 즉 진보적인 결정만 19건으로 이는 모두 민주당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저를 모욕하는 말씀이라며 그렇다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모두 다른 정당의 의견을 따른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5.18 판결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재판 경험은 제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 키워드가 정책 코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오히려 야당에서 반긴 것으로 그렇게 아까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죠. 네. 야권에서는 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경제정책 역량에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이 현 정부의 정책 코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81만 개가 빠져 있다며 이것이 현 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녹조 등 환경 문제 등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MB 정부 시절에
김 후보자가 그 당시에 4대강 예산을 늘린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네, 이 김 후보자는 지난 MB정부에서 당시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 또 기재부의 예산실장 등을 거치면서 이 4대강 예산을 집중 편성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에 강공사는 공기를 단축시켜야만 돈이 덜 든다.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원래 오늘 결론을 짓기로 돼 있는데 이건 미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놓고 이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채택 시한인 8일을 지키기는 어렵게 됐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오는 9일에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평가해줘야 된다. 이 사소한 것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신혜원 기자, 이따 2부에서 그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잠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은 일주일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맞추다 보면 마땅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고민이 배어 있습니다. 결국 국정기획자문위가 부처 특성에 맞게 가중치를 달리한 이른바 맞춤형 인사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구체화한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에 부처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 인사 원칙 반영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기초질서 준수 여부를,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 여부 등을 더 엄격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TF 내 검토는 거의 끝났고 내부 보고와 외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빠르면 이달 중순 안에 새 기준을 확정해 남은 인선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인사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대부분 이 시대를 살아온 문화가 있어 높은 검증 기준에 맞는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여전히 완비되지 않아 검증 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공개한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인선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감안하면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은 빨라도 다음 달이나 완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 의뢰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합동감찰반은 문제의 돈봉투에 뇌물 성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나흘 만에 열린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모여 밥을 먹는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참석하라고 부른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같은 사건 경위 등을 포함해 오늘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선 5단계의 징계 중 2번째로 강도가 높은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감찰반은 특히 이 전 지검장의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급기관이자 검찰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감찰반은 이날 오간 돈이 당초 검찰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뇌물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찰반은 또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리에 참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당초 관행이라면서 이런 돈봉투 만찬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찰 결과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잠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징계 수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네. 해고 다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검사에 대한 징계는 5단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2번째입니다. 검사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데요. 예. 앞서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에게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모 검사, 그리고 2010년 스폰서 검사의 핵심으로 지목됐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거의 그 급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감찰반의 설명은 이 돈봉투에 뇌물이나 횡령 이런 부분은 없다면서도 지금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감찰위원회가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오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해서 돈봉투를 건넸다. 이런 의혹, 이게 제대로 밝혀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번 감찰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일단 감찰반은 통화 내역이나 계좌 조회 등을 기초적인 자료 조사를 해봤지만 그런 어떤 문제점이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사실 법조계에서도 좀 봐주기 감찰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는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어떤 그 대가성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면직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이전 지검장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예.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시민단체의 고발로 관련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특수활동비는 아무튼 수사에 도움이 되라고 쓰라는 돈으로 일단 명목은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돈봉투로 나눠준 것이 횡령이 아니냐 하는 얘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감찰반은 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같은 액수를 나눠줬다라는 건데요. 다만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검찰 개혁과도 직결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여태까지 관행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일종의 쌈짓돈처럼 이제 일선 수사팀에 나눠주면서 약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특활비의 사용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이현령 비현령일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활비를 어떻게 쓴다는 것을 개선책이 있습니까? 취재된 게? 네.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영수증을 증빙하도록 하고 예. 또 대략적인 어떤 사용 계획과 지출 내역 등을 별도로 전담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특활비만 지속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법무부와 대검, TF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영수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이제 가급적 증빙하도록 한다는 게 그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됐던 고 유병원 씨의 큰딸 유섬나 씨가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자신은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공권력을 피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면서 마치 피해자인 듯한 주장도 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섬나 씨는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3년 만입니다. 그러나 유 씨는 그동안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다려온 것이라며 도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의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이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유 씨 일가에 미뤘다면서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또 유 씨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한 겁니다. 유 씨 일가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차남 유혁기 씨와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유섬나 씨는 세월호 참사와 유병헌 일가의 관련성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받고 있는 횡령과 배임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은 횡령 배임뿐 아니라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유섬나 씨는 모래알 디자인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아버지 유병헌 회장의 세무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판다에서 48억 원, 주식회사 세모에서도 43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송환된 유 씨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유 씨가 유병헌 회장이 찍은 사진을 계열사에 판매하는 과정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 씨는 모래알 디자인의 자금을 횡령하며 수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9일 새벽 3시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8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유섬나 씨가 3년 만에 강제 송환됐지만 유병헌 회장의 후계자로 불리던 차남 유혁기 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합니다. 나머지 유 씨 일가에 대한 처벌도 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이 문제도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창규 기자. 유 씨는 오늘 대체로 억울하다,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아까 들으셨겠지만 유 씨는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2014년 7월 8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세월호 참사 뒤 3달도 안 된 시점에 당시 청와대는 이미 참사 원인을 유병헌 일가의 탐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 보고 과정에는 혼선이 없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참사 3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범인을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 유 씨가 언급한 강압 수사는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유 씨의 주장대로 유 씨 일가가 단순히 그럼 피해자냐 전 정권에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유 씨 말이 일면은 맞지만 다른 면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예. 유섬나 씨는 세월호 개조와 증축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예. 또 청해진 해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섬나 씨가 운영하던 모래알 디자인이 세월호 내부 인테리어를 맡았었는데요. 예. 당시 무리한 요구가 많았고 현장과도 마찰이 심했습니다. 공사 관계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누가 시키고 이랬더니 저건 회장 딸이 하는 디자인 회사가 있다고 글씨체 하나하나 다 달라. 예. 네, 문제가 많았는데요.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다고 꼭 달아야 하는 비상등을 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시회 일정이 있다며 공정을 무리하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또 도면을 수시로 너무 많이 수정해서 시공사가 매번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기가 힘들어졌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아예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유섬나 씨는 아무튼 돌아왔는데 사실 더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차남입니다. 유혁기 씨 맞죠? 네. 이름이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요. 추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상 추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확인된 유혁기 씨 행적이 2014년 8월로 돌아갑니다. 예. 세월호 참사 직후에 2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입국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제3의 여권으로 멕시코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행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세청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뉴욕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역시 중단이 됐습니다. 설은 많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전전하고 있다. 프랑스로 몰래 들어갔다. 등 말은 많지만 역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튼 저 유혁기 씨가 그 아버지인 유병원 회장이 많이 아낀 실질적인 후계자다. 이런 얘기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유 씨 일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도 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한국에 있었던 가족들은 다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유 씨 일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모든 비난이 그 일가에게 쏟아졌던 데 비하면 처벌 수위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유병헌 회장의 아내는 집행유예에 그쳤고요. 그리고 장남 유대균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차녀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유 회장의 친형과 동생도 각각 잡혀갔었는데요. 집행유예와 징역 2년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은 중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다음 주부터 주 4회 재판을 하기로 한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령이고 연약한 여성이어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동시에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증언한 데 대해 이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부터 주 4회 재판을 하기로 한 재판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령의 연약한 여성인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리해야 할 박 전 대통령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선 지금까지 진행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증언한 내용도 모두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시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나라면 사표 내고 나왔을 것이라며 구질구질한 소리는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 정유라 씨의 마지막 조력자들이 정 씨 아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정 씨의 독일 승마뿐 아니라 덴마크 수감 생활을 도왔던 이들입니다. 최 씨 일가의 해외 도피 자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단서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공항을 급히 나섭니다. 정유라 씨의 독일과 덴마크 도피 생활을 도운 마필 관리사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부터 최순실 씨에게 고용됐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등 정 씨의 사실상 수행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승희 전 K스포츠단 부장은 지난 1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의 현지 조력자 3인 중 1명으로 이 씨를 꼽기로 했습니다. 이 씨가 나가고 30분 뒤 60대 여성이 아이를 안은 채 나옵니다. 정 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 150일 넘게 정 씨 아들을 데리고 있던 고모 A 씨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숨겨진 최 씨 일가의 해외 재산을 쫓는데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정 씨 수사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시내 소방서를 찾아서 임기 안에 소방 인력을 최소 19,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 소방서를 찾아 소방관 확충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9,000명 최소한 그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소방관 1,500명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으로 열린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노력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기로 한 만큼 소방청을 모든 재난 상황에서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집중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드 부지를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미군 측에 공여했다면서 원래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도 그 이후에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배치 철회와 관련된 얘기는 없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전략 혹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 면적 70만 제곱미터의 부지 공여를 2단계로 나누고 1단계 공여 부지를 32만 제곱미터로 정한 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 등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에 대해선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선 가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이나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배치가 완료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지금처럼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배치된 발사대와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에 대한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철회하지 않는 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사드 배치 추진 관련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말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현안이 공식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정상 간 논의할 의제는 주로 한미동맹, 북핵 문제 같은 주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정상회담부터 사드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를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가게 됩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공식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양국 정상이 대면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 같은 큰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다며 이번에도 사드 같은 비교적 작은 단위의 문제는 대화 의제로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사드 배치 등의 문제는 실무진들이 논의할 일이라며 정상들이 직접 논의할 주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미국 측의 보고 누락 의혹 진상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이 문제가 한미 간 관심사로 떠오르며 사드 현안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청와대가 서둘러 입장을 정리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두 정상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진 모른다며 미국이 먼저 언급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글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신년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편집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직원과 대화방을 만든 시민단체 대표도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화방 참가자인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직접 공유한 글입니다. 신 구청장은 이런 단체 대화방 6곳 등에 총 83회에 걸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신 구청장 수사에 나섰고 오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구청장과 같은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퍼나른 전 국정원 직원 신모 씨와 대화방을 만들어 신 구청장을 초대한 단체의 회장 등 5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을 받아본 사람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린 시점과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겹치지 않으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련 글이 낙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 1년여 만에 최근 철도공사 직원이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났죠. 사고가 일어난 광운대역 앞에 시민 분향소가 차려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넉 달 전에도 해당 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광운대역에서 업무 중이던 철도공사 직원 양모 씨가 화물차에서 내리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양 씨는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난 거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3명, 오후에 3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통 일을 해요. 그때 제가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했었어요. 안전수칙상 하루 근무 인원은 6명이어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4명뿐이어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대 근무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노조 측은 사고 이후 인력 부족 문제를 항의했던 다른 동료가 부당 전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 씨와 같은 근무조였던 이모 씨가 과다한 업무에 따른 고충을 관리역장에게 호소했는데 이틀 뒤 다른 역으로 발령이 났다는 겁니다. 사전에 제가 인지도 못했고 발령 난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공문도 없이 전 구두로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이 씨에 대해 때가 돼서 발령이 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적정 인원을 다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AI가 빠르게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전북의 농가 4곳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는데 오리 감염 사례도 처음 나왔습니다. 모두 전통시장을 도는 노점상으로부터 닭을 구매한 곳들입니다. 결국 2차 감염을 통한 확산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AI가 추가 발생한 곳은 전북 완주와 익산, 군산 등 모두 4곳입니다. 정부가 어제 보낸 긴급 문자를 보고 신고한 농장들인데 간이 검사에서 모두 H5 바이러스가 검출돼 기르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익산에선 AI 재확산 이후 처음으로 오리도 5마리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최초 발생지인 군산 오골계 농장 등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뒤 전통시장을 돌며 소규모로 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역할을 했습니다. 토종닭과 오리 등을 함께 사육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군산에서 사온 닭이 다른 가금류를 감염시킨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일부터 감염이 확인된 익산과 완주 지역 농장의 토종닭들도 모두 이 상인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상인을 통한 2차 감염으로 AI가 확산된 건데 문제는 이 유통상이 닭과 오리를 판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데다 전통시장에서 접촉한 사람도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로 판매된 경우 기르던 가금류가 죽어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가금류 사육 규모가 100마리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닭과 오리를 전부 구매해 살처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남성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고독사입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1인용 침대가 겨우 놓인 월 15만 원짜리 고시원입니다. 그런데 고시생은 단 한 명도 없고 중장년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59살 서모 씨도
40일 전부터 이곳에서 묵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지난 5일 주인이 걱정돼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짝 마른 채 숨져 있었습니다. 수중엔 20여만 원이 전부였고 휴대전화에는 빚독촉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뼈하고 그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서 씨는 미혼인데다 30년 전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서 씨 같은 무용고 사망자는 2010년 580여 명에서 2년 전부터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경제 형편 등을 이유로 가족과 인연을 끊는 저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서 씨처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사회복지사의 관리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은 독거 노인에만 집중돼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그릇이나 전자제품을 마구 부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화병 환자가 20, 30대에서도 빠르게 늘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릇을 와장창 깨부숩니다. 큰 싸움이라도 난 것 같지만 이곳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나 밥솥 같은 전자제품을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이용료는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하는데 5분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속이 후련해진다며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그래서 취업 안 되고 그런 게 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하고 스트레스 풀어서 약간 색달랐어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사장, 부장검도 인기입니다. 부장이나 사장으로 대변되는 그런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입검을 먹으면서 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단순 동작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장난감도 많이 팔립니다. 전문가들은 2030 세대가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첫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화병으로 병원을 찾은 20대에서 30대 환자만 해도 5년 동안 53%가 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세션스 법무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와의 불화가 이유였습니다. 러시아 내통설에 대한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세션스와의 균열은 또 다른 악재라는 분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I am pleased to endorse Donald Trump for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의 지지율이 미미할 때 세션스는 공화당 상원의원으론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곤 줄곧 충성파였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에 오르지만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받으면서 궁지에 몰립니다. 지난 3월 돌연 자신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여움을 삽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세션스의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이어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8일 의회 증언과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발을 빼려는 세션스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아달라고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요청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바가지 택시 요금 3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이미 2차례 부당 요금을 받다 적발된 경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3천 원 정도 나오는 거리인 서울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운행한 뒤 3만 6천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난교회 목사의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김 목사는 미국에서 한 선교단체와 부동산 소송을 벌여 패소한 뒤
한국의 관련 소송에서 허위 서류를 내 사기 미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을 김 목사가 알고 있었을 여지가 많다면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아산화 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개인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식품 첨가물 등으로 쓰이는 아산화 질소는 과다 흡입하면 순간적인 환각 증세와 함께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의회 건물과 이슬람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 묘역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괴한들이 의회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폭탄 조끼를 터뜨리면서 희생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사실일 경우 IS가 이란에서 벌인 첫 연쇄 테러가 됩니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이 어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면제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측은 탑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온 건 어제 오후입니다.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연습생과 대마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찰은 탑이 수면제 성분 탓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탑의 가족은 일부 언론을 통해 탑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경찰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늘 오후 이대 목동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탑이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극을 주면 눈은 뜨지만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적으로 높게 되면 호흡이 떨어져서 호흡 정지가 오게 되거든요. 수면 상태라는 경찰 발표와 달리 아직 의식이 명쾌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탑의 치료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쓰레기 처리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쓰레기 수백 톤이 쌓여도 신고가 없으면 알 수가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변두리의 한 공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공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땅의 용도가 그렇게 지자체에 신고됐기 때문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큰 가건물과 그 옆으로 길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 펜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백 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5m는 넘을 법한 쓰레기 산더미 여러 개가 반대편까지 이어집니다. 15,000제곱미터, 약 4,500평 규모 시설의 정체가 드러난 건 불과 닷새 전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본 인근 공장 직원의 신고로 폐기물 수백 톤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인지도 몰랐었고 비료 공장이거나 아니면 과수원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매립장이. 이번 달에만 벌써 2차례 불이 난 현장에는 타다 남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요, 매캐한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쓰레기들이 이런 비닐류입니다. 비닐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이런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걸로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농구공, 찢어진 농구공도 보이고요. 한쪽으로는 은색 도금제, 라카로 불리는 도금제가 보이는데 이 캔이 상당히 폭발에 약합니다. 실제로 여기 안내 문구에도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노출 시에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시 건물 앞에는 최근까지 사람들이 다녀간 듯 배달 음식과 그릇이 쌓여 있지만 화재나 악취를 막을 덮개와 바닥재,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과 주변 공장 직원들은 또 불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차 타고 오는데 벌겋게 다니까 아우 저거 우리 동네인데 내가 그러기만 했지. 이게 LPG 부탄가스 타기가 빵빵 뚫려 저러다 뭐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는 담당 구청과 시청도 이곳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쓰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한 지자체는 땅 주인이 허가를 받지 않아 알 방법이 없었다며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계획을 갖다가 이제 세워서 해당 읍면동이라든가 이제 구청에 뭐 야적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먼저 일단 조사를 할 거예요.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곳은 또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허가받은 보관량의 2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던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관리자 없이 2달 넘게 방치되면서 악취와 가스가 퍼지고 있지만 사유지에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지가 하든 개인이 하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여러 에서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자체의 경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문이 붙어있는 곳에서 불과 50m만 걸어가 보면요. 쓰레기 수백 톤을 함부로 버려놓고 간 현장이 나옵니다. 결국 지자체가 자신들의 행정적인 편의만 따지는 사이에 누군가가 버리고 간 양심은 결국 화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난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서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대한 촌평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찌 보면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법원은 감봉 3개월 조치,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가 초범임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약간의 불명예를 감수했을 뿐 무사히 퇴직한 그 성매매 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서 변협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순조로웠던 전업의 과정만큼이나 그의 삶 역시 순조롭게 흘러가겠죠. 불멸의 신성가족. 검사 출신 법학자가 펴낸 책에 등장하는 권력의 카르텔 구조는 매우 적나라했습니다. 20대 판사가 법대에 앉아있고 30대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40대, 50대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재판정의 풍경. 그러니까 좁은 진입 관문을 통과만 하면 모든 판검사가 종국에는 변호사가 되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가족 내부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간 특수활동비,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경력금은 선배가 박봉인 후배에게 주는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었습니다. 이미 또 다른 신성가족이었던 전직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신성은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오래된 또 다른 신성가족들은 건재하고 있는 세상. 정치는 적폐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청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들보다 더 집요하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불멸을 꿈꾼다는 것을,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다는 그 성범죄 판사에게 남긴 댓글, 성범죄로 기소된 고객의 입장을 적극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그저 비아냥에 그치고 말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1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세 사람의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각각의 키워드를 정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때 신혜원 기자를 국회로 연결했었는데 신 기자가 한 사람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회가 잠시 된 후에 다시 속개한다. 그래서 오늘 밤늦게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속개된 사람이 누군지도 좀 궁금하고 또 새롭게 나온 얘기가 또 있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를 국회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지금쯤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도 재개를 했겠군요. 아까는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네.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시 30분부터 속개가 됐습니다.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조금 더 뒤인 9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보완할지 균형 잡힌 검토를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보호무역과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 동향에 대처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예. 그 일부에서 전해드릴 때 법인세 문제라든가 최저임금제 문제라든가 지금 그 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야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물론 뭐 본질적으로 따지면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신중론을 얘기해서 야당으로부터는 꽤 좀 그 이른바 격려성 발언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속개된 그 청문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4대강에 대한 질의는 혹시 또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 4대강에 관련된 질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하신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4대강 사업 그리고 이 최저임금 문제 또 무상보육 문제 등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모두 이 김 후보자가 이 지난 MB정부 시절에서 그 청와대와 기재부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사업과 이 발언 등의 이 바탕이 됐습니다. 예. 이 먼저 이 4대강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김 후보자가 2010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부임을 한 뒤에 이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이 됐습니다. 2011년에는 이 4대강 예산에만 3조 3천억 원이 편성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김 후보자는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효율적이다라면서 이 4대강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오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002년 이 김 후보자가 기재부 2차관에 재직할 당시에 무상보육 등의 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내놓은 복지 공약을 집행하려면 92조 원이 든다. 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은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야권,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죠. 이 여당 측의 당시 야권에서는 이 기재부가 총선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고 이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난 정부 두 개 정부에서 자신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일을 부정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청문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야당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상황이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9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네, 강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었는데요. 크게 위장 전입과 증여세, 그리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문제와 증여세 문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해명이 이어졌는데요. 이 위장 전입 문제에 관련해서는 증인 출석이 불발이 되면서 당시 강 후보자가 전세권자가 누군지를 알았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또 하나 거제시의 땅 구입과 관련해서 형질과 지형 지목 변경 시점을 놓고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 이미 주택 허가를 받은 시점이었고 때문에 땅을 산 이후에 시세 차익이 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가 땅을 산 이후에 지목이 변경되면서 시세 차익이 컸다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어질 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혜원 기자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속보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가운데서 이제 역시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강경화 외무장관,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워낙 이제 파격적인 인사로 화제를 모은 데다가 연이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의 인물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금 뭐 잠깐 정회 중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흔히 얘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더 새로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한편에선 역시 그 야당이 지금 낙마 1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공세가 치열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국민의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을 국회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듣고, 특히 이제 국민의당 입장도 늘 전해드립니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매우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동산과 관련한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태규 의원께서 직접 제기한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하루 종일 청문회를 진행하신 입장에서 보자면 제기됐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일단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 도덕성 관련된 문제 제기는 충분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위장 전입 관련돼서 본인의 위장 전입을 알선한 은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 당시 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전입지의 세대지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강경화 후보자의 증언,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과연 국민들께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증여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또 그 봉천동의 주택 관련된 어떤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 내역서라든지 또 세금 납부 증명서, 이런 부분을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도덕성 관련된 문제들에서 과연 성실하게 지금 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위장 전입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먼저 이 얘기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입된 주소에 대해서 그것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른 그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 좀 오래된 내용도 있고, 또 본인이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된 일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한데다가 또 국내에 있지 않았던 측면, 또 배우자가 실제로 했던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에서 공직자 생활을 또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재산 신고나 이런 거에서 재산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우자의 부분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외국에 있었고 또 이것은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본인 자신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향후에 어떻게 지금 9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국민의당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부분이 고위공직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그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재 도덕적인 부분만 제기되는 부분을 가지고 보면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결격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자질과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은 9시 반 이후에 또 집중적인 어떤 역량 검증을 통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들이 인사청문 결과를 가지고 내일 당에서 의원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오늘 있었던 그 청문 내용 과정을 전부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전체 의원들의 또 뜻도 들어봐야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는 계시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수장으로서의 어떤 그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맡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 시간 이후에 있는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면 그거는 당에서 따로 논의해서 결국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냐 아니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할 것이냐를 따로 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측면이 있고 또 자질과 역량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의 균형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미묘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외교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적합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라든가 또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 텐데 그것도 혹시 부정적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그 외교부가 굉장히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부처 중에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좀 적대적인 그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외교부 내에서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정보들이 외교부에서 막 나왔다 이런 얘기들까지 정치권에서는 돌고 있어서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제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외교부에 순혈주의나 엘리트주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야 되는 부분은 외교부가 개혁하는 데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깨기 위한 적임자로 최초의 어떤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비외무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자질과 역량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그 부분이 용인돼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는 이따 9시 반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오전엔 주로 이제 여당 의원님들께서 이 방어성 이런 질문을 유도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북핵 문제나 한일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유엔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역량과 어떤 경륜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늦게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과연 북핵 문제나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 외교부 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깨고 새로운 어떤 외교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인지 이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그 후에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태규 국민의당 외통위 간사의 말씀을 듣자면 지금 사실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장 또 공격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태규 의원의 말씀을 물어보자면 9시 반 이후에 벌어지는 인사청문회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 자질을 보여달라.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도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도 자질과 역량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외통위 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수 판결로 위장해서 특정 정당을 편드는 판결만 계속되면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독립적인 재판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편드는 선고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수 의견을 제시했던 사례까지 청문회에서 거론됐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팩트체크팀이 당시 결정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보기 어렵답니다. 오대영 기자, 김 후보자가 법조계에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렸죠? 맞습니다. 2012년 9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 뒤에 맡은 사건의 숫자가 6천 건이 넘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반대하고 소수의 의견을 냈던 게 137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정작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네. 하지만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로 소수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굉장히 정파적이다. 민주당의 편을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편들었다는 건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 2014년 11월 25일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2014년에 이 발언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김희수 재판관도요, 그 뒤에 조직적 계획적 활동이 아니다라고 반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둘만 놓고 보면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미 이건 헌법학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헌법학회 6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가 46%가 반대, 찬성이 33%입니다. 이미 학계에서 정리된 내용이고 일부 당직자의 일탈로 당까지 없애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아주 독특하거나 새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의견들이 퍼져 있던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요. 자유한국당은 국가보안법 위헌이죠. 위헌 사건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15년 1월에 정부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김희수 후보자가 반대 소수자를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요, 맥락이 다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브리핑은 국보법 강화를 추진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 제목처럼 이 위헌 사건에 대해서 국보법 중에서 동조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송 직전에 파악이 돼서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1990년에 변정수 전 재판관이 같은 의견으로 이미 소수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1990년이면 27년 전에 이미 나왔던 의견인데 이렇게 상황과 맥락이 서로 다른데 마치 뭐 민주당과 어떤 조율이 있다거나 아니면 교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교조 해직자가 전교조를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가 2015년의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이미 이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2014년에 국제노동기구죠. ILO가 이렇게 권고하고 채택한 내용입니다. 노동 분야의 오랜 쟁점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19개의 사례를 들어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리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걸 담은 내용까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역당협위원회 사무소 운영에 대한 건인데요. 한국당이 그동안에 정진석, 조원진 의원 등이 이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2016년 결정문에도 같은 취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라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다른 재판관과 함께 낸 소수 의견 11개가 포함되어 있는 등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거 다 아시죠?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각각 지명자가 달라서 균형을 잡고 또 그래서 소수 의견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양성이 보장되죠. 또 호주제 폐지나 아니면 간통죄 폐지 같은 소수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다수 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 원로의 조언이었습니다. 그 판결문이 영원하듯이 그 판결 속에 포함된 소수 의견, 반대 의견도 영원합니다. 인간 세상은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면은 언젠가 그것이 또한 진실로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세상이 바뀐다는 말 안에 왜 소수 의견이 중요한지가 담겨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입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나온 얘기죠?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변호인이 매주 4차례 출석해서 재판받는 것은 체력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 또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주 3회 재판을 받게 되면 혐의도 많고 증인도 많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그러면 구속만기일은 10월 16일을 넘겨서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되면 재판 방어가 더 용이해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주부터 주 4회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그 품위 얘기가 나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체력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나쁜 점 이런 점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재판을 좀 지루해하는 모습들은 목격이 되고 있는데 최근 재판 중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또 하품을 하고 조는 모습도 목격이 되고 워낙 있습니다. 긴 시간이니까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 최순실 씨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재판이. 예, 그렇습니다. 417호 법정에서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나란히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둘 사이의 균열의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최 씨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자 최 씨 측에서 변호 전략이 들킬 수 있다면서 거부하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인이 최순실 씨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자 최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개명한 최서원으로 불러달라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일주일에 4번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재판부가 3번 하면서 그 대신 밤샐 겁니까?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얘기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유섬나가 기다린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유병헌의 큰딸 유섬나 씨가 귀국한 뒤에 공정한 심사를 받기를 기다렸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섬나 씨 측은 예전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면서 당시 변호인 측이 좀 황당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프랑스 변호사였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부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 그러면서 송환을 거부했었는데 당시 프랑스 검사는 한국은 북한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유섬나 씨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세상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한은 송환을 거부하기 위한 궤변이었던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그 기자들 앞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긴 했습니다. 기다렸다고 하면 마치 이번엔 뭐 자진해 송고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사실은 강제 송환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뭐 기다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유 씨는 여러 번 송환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었고요. 그래서 대법원까지도 갔지만 졌고 또 그러자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이 기각되자 이번에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죠. 마지막 키워드는 명확하고 간결한 채시입니다. 뭡니까? 어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협치할 건 협치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게 되면 챗 점점 짧게 달았고요. 약 30분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웬 챗이냐라고 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도 서로 저렇게 주고받는군요. 챗 뭐 이렇게. 예, 사실 공개된 소셜 미디어에서 저렇게 의원들끼리 서로 댓글을 다는 일은 예. 드문 일이죠. 예. 챗은 감탄사인데요. 그 뜻을 좀 보면 국어연구원에서는 국립국어원입니다. 예. 예, 늘 제가 교정해 드립니다만. 예. 예. 국립국어원에서는 예. 같은 뜻인 치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못마땅하거나 안이 꼽거나 화가 날 때 내는 소리라는 뜻인데요. 예. 요즘 학생들은 흥치핏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따져보면 흥치핏의 문어체적 표현인 셈입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와 정진석 전 대표는 사실 박 전 대표가 미국에서 한인회장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가 넘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런 표현을 한 것은 박지원 전 대표가 요즘 문재인 정부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정진석 의원은 못마땅하거나 안이 꼽거나 화가 난다는 뜻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셈입니다. 예. 뭐 많은데 저거 말고도 뭐 예. 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 쓰는 말은. 챗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등 기온도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re down in trouble and you need some love and care, and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